그러니까 이 썸터 요새에 동원됐던 대포를 한번 조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썸터 요새를 에워싼 포트 존스하고 몰트리 요새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10인치 컬럼비아 대포하고 42파운더 해안포, 요거는 구경이 7인치입니다. 그다음에 13인치 박격포 같은 걸 썼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42파운더가 핫샷을 날릴 수 있었어요. 핫샷이 뭐예요? 핫샷이 뭐냐? 뜨거운 샷. 예, 솔리드탄 공, 쇠공, 그거 달궈요. 뜨겁게 달굽니다. 이 핫샷의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배에 쏴서 적 배에 박히면 불을 나죠. 근데 함정도 쏠 수 있었어요. 요새를 향해서. 왜냐하면 요새 뒤쪽에 화약창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핫샷을 굉장히 많이 날렸었어요. 반면 북구는 썸터 요새는 60문 정도의 대포가 있었습니다. 10인치 컬럼비아드 포, 42파운더 해안포 똑같이 있었고 컬럼비아드 포 중에 8인치짜리도 있었어요. 조금 작은 거 구경이. 그다음에 24파운드하고 32파운드도 있었죠. 특히 이제 이 8인치 컬럼비아드 포는 당시에서 만능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사포도 되고 곡사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박격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대포였었어요. 만능이네. 네. 근데 이 해완 요새를 보면요. 옛날에는 맨 꼭대기층에 이렇게 포드를 이렇게 설치해놨다면 지금 이때쯤 되면은 구멍 해서 막 여러 층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썸터 요새 어떻게 대포가 배치되어 있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게 상하층으로 분류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상층이 좀 더 센 놈들이. 네, 썸터 요새는 설계될 당시에는 135문까지 배치할 수 있게 설계해놨습니다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수비대가 다 차면 한 650명 정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야, 호위저 있어, 호위저. 근데 이게 1860년대 말 몰추리에서 나올 때 정도까지는 15문밖에 없었고 그때 몰추리에서 갖고 나온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1861년 4월쯤에는 60문 정도가 포좌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위쪽에는 여러 목적의 포드를 썼습니다. 보시면은 8인치 호위저, 목사포들도 있었고 컬럼비아드가 역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런 약간 좀 구형포고 그리고 사거리는 좀 짧지만은 어쨌건 위력은 배를 상대하기 충분한 24파운더, 32파운더, 42파운더가 그래서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파운드 포 같은 경우에는 1.2kg밖에 못 나갔고 32파운더 같은 경우에 1.7kg가 한계예요. 근데 이게 포가 저기 다가오면 가까이 있는 적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소구용포도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하층에는 어디 벽이 있으면 거기 딱 포안이 있어갖고 포안으로만 내다보고 쏘는 거에는 주로 32파운더랑 42파운더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밑에 층에 27문이 배치돼 있었고 그리고 요 위에 노출돼 있는 상층에 고각 사격까지 가능한 호위저나 콜럼비아드처럼 좀 더 위력이 강한 포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이 각도를 옮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위에 30문 정도. 그리고 나름 고민을 했어요.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박격포가 없었어요. 썸터 요새 안에는. 바깥에 공격하는 남구는 박격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들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함이랑 이 앞에 벽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아서는 부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쏴서 이렇게 지붕으로 해서 떨어져야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박격포가 필요했는데 박격포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 마당에다가 언덕같이 싸갖고 거기다가 포를 눕혀놔갖고 박격포처럼 쏠 수 있게 준비는 하는데 실제로는 병력이 부족해갖고 많이 쏘지는 못했어요. 그것까지 운영하기는 힘들었죠. 일단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안포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방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포의 각도를 좌우로 상하는 모르겠는데 좌우로 조정하는 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초중반부터 유럽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피벗 마운트라는 거죠. 피벗 마운트가 뭐냐면 대포를 올려놓고 대포 틀을 밑에다 이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아편 전쟁에서 이제 유럽 전함하고 중국 전함하고 붙었는데 청나라 전함인데 예전 정크선 옆에 대포가 달린 타입이었거든요. 배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유럽의 군대는 다 피벗 마운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서 뒤에 꽁무니에 붙은 다음에 그냥 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갈 때도 팡팡팡 쐈는데 이제 우리는 다음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쟤네들이 이러면은 진짜 그렇죠. 무서웠겠다.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 해군이 대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위층을 갖다가 바베티어라고 하는데 바벳이 전함 포탑 같은 데 오면 포곽을 갖다가 주변에 케이스를 바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리면서 이 주변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층이라고 해서 포를 그렇게 놓고 쏜다고 해서 바베티어라고 했죠. 저때 당시에도 저 배터리 사용했었어요? 배터리라는 건 포대란 뜻이에요. 저도 되게 포대. 유래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왜 배터리예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건전지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지가 그럼요. 원래 뜻이 포편제. 요게 원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요. 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AA나 2A나 3A나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포 같지 않아요? 그러려면 애미니션이라고 얘기했지. 미안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 배터리 하는데 건전지는 아예 드라이 배터리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원래는 드라이 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배터리는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포병 중대죠. 네. 그 포병 중대를 배터리라고도 하고 저런 식으로 해안에 적당히 이렇게 볼을 쌓고 포를 설치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들도 포대라고 하죠. 자, 남북전쟁의 공식적인 섬터 요새 전투가 바로 공식적인 첫 번째 전투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외교적 수단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속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전투는 아직 시작을 못했거든요. 이제 시작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아까 보급선 파견했잖아요. 네. 보급선이 시야에 들어오니까 남군 해안부대에서 이제 포격을 하니까 얘가 발이 묶여서 못 들어와요. 저 밖에서 예, 딱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그 시점에 이제 포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12일 새벽 4시 반부터 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존스에서 첫 발이 날라오는데 이게 박격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박격포였어요. 근데 이게 썸터 요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썸터 요새 상공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뭐 불꽃놀이가 시작됐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불꽃이 팍 터져. 자격탄을 쏘는 거. 한마디로 뭐야? 이거가 신호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이 너무 잘 표현을 했네요. 바깥쪽에서 박격포가 곡선을 그리면서 천장을 향해 또 들어오는 게 너무 잘 그려져 있네요. 이게 바깥쪽에서 쏘는 포대인 거죠, 지금? 해안포대에서 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모추에서. 와. 우와. 머치에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찰스턴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그 찰스턴에 사람들한테 불꽃놀이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주민들이 와서 그걸 구경한 거예요. 네. 유럽에서도 전쟁 났을 때 전장을 구경하는 게 귀족들의 굉장한 많이들 특권이었어요. 그랬죠. 홍차 마시면서. 네. 육두구 향기 뿌리면서.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남군들이 일방적으로 요새를 때리는 걸 보기 시작해요. 이게 무려 34시간 동안 이 포격이 됐어요. 34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2시간 반 동안 얻어맞고 있다가 네. 오전 7시 무렵부터 이제 응사를 하기 응사도 시작했어요. 했구나. 응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세 군데서 때리는데 더군다나 대포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남군의 집중포화에 이제 역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몰트리 요새에서 발사한 한 발이 뭐였냐면 핫샷이었어요. 핫샷. 뜨거운 샷이야. 핫샷. 이게 요새가 특히 저런 작은 요새가 쥐약이 뭐냐면 불이 나는 화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그 화재를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 인원 절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화재를 진압해야 되거든요. 이 화재가 결정적이었어요. 사실. 떠 있는 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저 벽돌하고 어떤 그 화강암 구조물 막 이런 건데 근데도 불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럼요. 안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안에 기둥 같은 거는 뭐 그러니까 목재가 많았어요. 기반과 성벽은 단단한 네, 돌이지만 그건 이 안은 목재가 많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썸터 요새 안에 있는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약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엔데스 소령이 결국은 이걸 내주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4월 13일 낮 2시 30분에 요새 이제 성조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요걸 내립니다. 야, 그럼 이거 구경하고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주민들은 와 드디어 저 연방군의 깃발이 내려간다. 남부연합의 길을 걸어라. 막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34시간 동안의 포격이 멈췄는데 이 34시간 동안 무려 3,000발을 쐈대요, 남군. 와, 한 평당 한 발씩 떨어진 거예요. 3,000평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엄청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이 쐈는데 사상자가 없었어요. 없다고요? 예, 사상자가 없었고 노새 한 마리만 이제 죽었다. 가벼운 상처는 입었는데 전사자가 한 명도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니 왜요? 그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당시에 포격의 양상을 우리가 잘 보면은 사제지간이고 서로 뭐 사람을 다 죽이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요새를 무력화시켜서 쫓아내고 그리고 화려한 포격전으로 우리가 딱 전의를 불태우게 만드는 이 남군의 사기도 올리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사상자는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남북전쟁이 이전의 전쟁과 확연하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전장을 찍은 사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음인 4월 15일에 사진사가 가서 찍은 그 썸터 요새의 모습이었는데 외장 사진 보시죠. 그 외장은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네. 멀쩡해. 그렇죠. 요게 딱 가서 상륙하기 전에 찍은 외장 모습입니다. 깨끗하죠, 상당히. 그래서 맞긴 맞았어요. 네. 저렇게 타는 이 보이네. 해안 흔적이 많이 포드리에서 벽돌에 맞아갖고 저기 구멍이 네. 났긴 했는데 관통은 못했죠.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포탄 자국은 되게 많이 있지만은 관통을 시킬 정도로 벽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위력적이진 못했고 대신에 이렇게 고각으로 쏜 박격포들이라든가 하위저 같은 거에 의해서 저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은 그래도 저런 맞아서 토대들이 오돌오돌해요. 무너지고 그런 곳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포격의 주안점이 어디 있었는지 확연히 알 수가 근데 있죠. 아무리 그래도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3,000발 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쇼 같은 그런 포격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안에 계시던 우리 소령님께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던 신념 있는 분이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죽음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없어 이런 스타일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복까지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그 신념을 저버리지 않아서 좀 뭔가 티격태격한 게 있었다면서요? 이제 요새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북부군 앤더스 소령 입장에서는 이제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할 테니까 대신에 제대로 우리는 의식을 갖춰서 항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허락해주라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딜이 있었던 의식을 거죠. 갖춰서 항복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깃발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깃발에 대해서 내가 경례를 하고 예의를 표할 수 있게 해달라. 항복 세러머니를 할 수 있게. 네, 세러머니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존중의 의미로 예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항복하는 군대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유럽 군대 잔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쟁을 보면 주로 이제 귀족 혹은 뭐 기사들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귀족들 간의 그런 신사의식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의식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례를 할 때도 보면은 네. 손에 뭐가 무기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간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경례를 할 때 고개를 수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내가 귀족이고 내가 기사인 만큼 나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거를 존중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난 너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럼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복을 할 때도 보면은 손을 들고 항복하잖아요. 아니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뭐 고개를 숙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좀 보니까 러시아 군들 막 이렇게 항복하던데? 아, 그런 의식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예포 같은 것도 발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포를 발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많이 발사를 하나요? 높은 사람 왔을 때. 그렇죠. 임석상과 높은 사람, 기분이 왔을 때 쏘는 건데 추모할 때 뭐. 이런 것도 나름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복의식에서 비롯된 전통이에요. 예포가 항복해서 전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배가 서로 간에 이제 함대 교전을 하고 나서 네. 나의 더 이상 쏠 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포들을 다 이제 포공에 대고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장 해제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포 사격을 하는 거죠. 최후의 한 발까지 쐈다. 한 발까지 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소총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늘을 네. 향해서 타라랑 착컥 이렇게 할 때까지 쏘고서는 이제 내려놓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예포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는 더 이상 공격 의사가 없다. 어... 나는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이제 안심해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야전에서의 전투에서의 항복 의식은 또 달라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요새를 빼앗았을 때 항복 의식이잖아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뭐 실용적이지 예를 않- 들어서 적의 요새를 뺏고 나서 항복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군대에서는 내가 이 요새를 뺏었으면 여기에 있었던 적군을 다 죽이고 포로 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너네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 이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깃발을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깃발. 우리 부대 깃발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 철수하는 병력이 무장을 유지한 채로 갈 수 있느냐. 근데 굉장히 너그러운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허용해줘요. 너의 깃발을 내려서 가져가고 네. 무장도 가져가. 네. 근데 대부분은 무장은 놔두고 깃발은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부 입장에서는 북의 군대의 깃발에 대한 예의를 할 수 있는 거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나름 남부의 셈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부는 아까 제가 왜 굳이 섬터를 공격했을까에 대해서 북부와 내심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표가 내가 형성한 이 남부 연합을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를 그래도 존중한다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동시에 북부의 기가 내려가고
남부의 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부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그러니까 그렇죠. 별로 남부에서는 손해 볼 장사가 아니었고 네. 그렇죠. 우리는 기사도 존중하는 남부 귀족의 이 명예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도리를 보여주고 다했다. 그렇죠. 또 너무 수치스럽게 항복을 해주면은 북부의 여론이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앤더슨 입장에서는 깃발 막 거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를 우리 깃발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지켰다.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충성스럽게 뭔가 끝까지 하다가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앤더슨이 신념에 가득 찬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거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끝까지 그때 지킨 깃발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앤더슨이 이제 나중에 여기 또 나와가지고 뉴욕으로 갑니다. 그냥 가보니까 진짜 뉴욕이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특필돼갖고 네. 그리고 북부의 사기가 막 진작이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저 때는 별이 몇 개예요? 성조기에는 저 당시에는 별이 33개, 네. 33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럼 33개만 그리면 되지 별의 위치는 상관이 없나 봐요?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성조기가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진화하는 깃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인데 스트라이프는 13개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네. 처음 생길 때 주니까. 근데 별은 새로운 주가 늘어나면은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미국 끼이지만. 헌법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헌법은 딱 있지만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딱 첨가하고 그냥 우리는 헌법 바꾸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네. 미국 헌법에서 바꿀 것만 조항만 싹싹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게 수정헌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보면은 그냥 별 넣어주면 되고 네. 주 탈퇴하면 또 별 빼면 되겠네. 네. 그죠? 빼진 경험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예포가 이때 유래가 됐으면 우리는 항복한다 뭐 이런 뜻인데 왜 국빈이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을 때 예포 쏘는 건 뭐예요? 그 의미에서 이제 리스펙트 의미로 발전한 거죠. 진화한 거죠. 아,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게 공격할 의도가 없는 당신의 나라를 존중하는 국가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거기에서 웰컴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저기서 아마 남은 포탄 숫자가 100발 이상이 됐다라고 해요. 그냥 100발을 다 쏟아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앤더슨 소령이 북군이 그만큼 더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름 너희를 리스펙트해서 다 안 쏟다라는 어떤 내심 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 한 발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또 해프닝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왜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 예포를 쏘다가 여기서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참 세상이 맞으라고 쏜 포에는 수천 발에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안 맞으라고 쏜 포에 맞았다고요? 아니 맞은 게 아니라 그럼요? 포를 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포가 폭발하는 사고가 포가 터져갖고 터졌어. 여기서 북군에서 유일한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전사자예요? 전쟁이 완전 끝나기 전이니까. 근데 네. 이게 그만큼 그 당시에 대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했다는 얘기예요. 네, 저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반에도 저렇게 우리 이제 전쟁할 때 하고 끝났을 때 뭐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 맺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전쟁 끝낸다 할 때 그때 딱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딱 사인하고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완전히 모든 전투 행위를 종식한다는 그 24시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명이 즉사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그 부상당한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이제 그러면 섬터 요새에서 성조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남부연합 깃발이 이제 올라가도 되나요? 아까 올라간 사진이 이제 또 찍혀 있죠. 깃발이 많이 다르죠. 저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남부연합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깃발 얘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네. 얼마나 저 당시에는 중구난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남부는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북부가 두렵지 않아라는 분위기였을 것 같고 북부는 어떤 분위기예요? 야 이거 남부 건드리면 괜히 꿈틀한다. 이거 조심하자 이거예요? 북부는 아까 남부에서 잘하면 뭔가 북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네. 것처럼 사실 분열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부 같은 경우는 뭔가 단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북부는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굳이 싸워야 돼? 네, 특히 이제 북부 민주당원 같은 경우에는 링컨에 약간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제에 대한 어떤 팽창을 제한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이탈한 주에 대한 동정심을 또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 트리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장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자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젠 그들을 좀 자유롭게 평화롭게 놓아주자. 굳이 우리가 걔들 진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공화당원 같은 경우는 링컨이 취임하기 전에부터 뷰캐넌 정부가 뭔가 남부의 어떤 이런 압박에 굴복하고 합의할까봐 불안해합니다, 대단히.
우리 남부 저렇게 놔주면 안 되는데 연방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또 이제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딱 저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남부 깃발이 딱 올라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북부의 애국심이 뭔가 정말 크게 막 자극을 엄청나게 하게 우리 됩니다. 공격받았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아까 말했던 민주당원조차 애국적 분노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링컨의 정적이었던 스티븐 더글라스 기억나시죠? 예. 키 작고 네네네. 땅땅하고 그 사람이 단결을 호소해요 북부에. 이제는 미국이냐 아니냐로 갈린다. 북부냐 아니면 남부냐로 남부가 갈린다. 아니야. 중립은 없다. 애국자냐 반역자다. 이것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링컨을 따라 전쟁하자라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 또 됩니다. 그 정도로 뭔가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전쟁으로 뭔가 단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앤더슨 소령은 영웅이 되고. 딱 준장을 달아줍니다. 네. 제자도 준장이라는데 소령이라서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1865년에 썸트읒의 항복 4주년 때 딱 썸트읒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조기를 그렇죠. 개항합니다. 네. 되게 상징적이죠. 그죠? 그때는 소장까지 돼서. 소장이 됐다고요? 네. 자, 북부의 의지가 꺾일 줄 알았던 남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이상의 반역은 용납이 없다라는 여론으로 북부가 단합이 됐는데요.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부와 남부는 결국은 군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병력 보충이 되나요? 그 미국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평시가 길었기 때문에 육군의 핵심은 적었습니다. 그걸 Regular Army, 정규군이라고 했죠. 정규 육군은 굉장히 소수만 유지되고 있었고 거기에 각 주마다 있는 민병대 조직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전쟁이 터져갖고 확대가 되면은 이 주로 코어 레귤러 아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민병대와 거기에 자원병들을 받아서 군 조직을 팽창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얘기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병력들이 그럼 어떻게 조직이 되었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핵심 단위가 바로 연대가 됩니다. 레지먼트. 지금은 연대라는 게 그냥 뭐 사단에 수속돼 있는 부대 아닌가? 물론 최근엔 이게 여단으로 개편되긴 했지만은 그냥 뭐 부대 사이즈들 중에서 하나 정도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독립연대로 생각해요. 네, 연대가 굉장히 군 조직의 중요한 단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대는 전투 조직이 아니라 군 행정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용병 시대에서 넘어와 갖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병력을 징집하건 뭐 자원을 받건 했을 때 조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군 행정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지역별로 그 지역의 병력 자원들을 다 관리하고 뭐 소집하고 훈련시키고 전투부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단위가 필요했는데 이걸 연대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군 때부터 레기온, 레지온, 레기온 전통. 그런 거에서 네. 전통이 시작돼갖고 이게 영국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대륙도 이 체계를 나중에 받아들여갖고 기본적으로는 연대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해하실 때 같은 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지역 돼요. 출신이에요. 대부분. 네. 우리 같으면 뭐 이를테면 종로구 연대 이렇게 하면은 종로구 사람들로 뽑아갖고 그러니까 연대는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종로구를 관할하는 이 군 행정 단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로구 예비군들을 다 소집해서 훈련시켜서 보충을 시키고 진짜 향토 예비군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연대 이름 앞에 지역 이름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 그래서 지역 몇 계속 년대, 보시면은 네. 무슨 뭐 뉴욕 무슨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걸 아시고 보충할 때도 우리나라는 사실 육군훈련소가 크게 있어갖고 전국 자원들이 다 글로 모여서 부족한데 배치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연대별 그런 훈련장에서 그 각 연대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향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에 가서 묘비를 보면 네. 주하고 지역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대 편제 자체가 또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하고 또 추모비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추모비들이 서 있어요. 부대 추모비가. 그러니까 다 거기서 유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연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역도 같지만은 되게 병과 단위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연대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영국 시스템에서는 연대까지를 유닛으로 구분하고 여단부터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연대까지는 하나의 단일 병과 부대라는 거고 여단부터 이런 각 병과들의 유닛을 모아서 섞어서 만든 재병이 되는. 네, 각각의 병과의 연대들이 모여서 그다음 상위 재병 협동을 하는 더
조직들, 이게 여단, 사단이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원서 보면서 유닛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부대라고 해석할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부대 또는 제대 뭐 그냥 그런 유닛 나서 그냥 부대.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이해를 해버리게 왜 소대라고 하는지, 왜 중대라고 하는지, 대대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게 이해하실 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부터 이게 밑바닥부터 쌓아올렸을 것 같잖아요. 소대 먼저 구성하고 그쵸. 중대 이렇게 쌓아올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거의 연대부터 만들었어요. 대개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전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한 부대에 무리지어서 투입하는 병력이 대략 1000명 규모로 투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연대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1000명을 한꺼번에 관할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쪼개서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대가 먼저 생겨나고 연대를 쪼개서 관리하려고 만든 게 대대. 대대도 크니까 그러면은 늘어세우기 좋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지? 한 중대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 단위로 쪼개서 중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갔다고 밑으로 보면 간 게 아니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이 크고요. 그러니까 왜 이 당시에 연대가 기본적으로 싸움의 뭔가 기본적인 단위가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연대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연대 하나 10개 중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대장이 지금 탑이잖아요. 그죠? 연대는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출신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의 전통이 또 있고 응징력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남북전쟁 중에 보면은 이 연대가 싸우다 보면 병력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원을 뽑잖아요. 그럼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원을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연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전통이 또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싸운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 고집을 했을까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싸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형으로 쭉 펼쳐가지고 서로 간의 규율이 중요하고 응집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은 조금 더 용기도 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도망도 덜 갈 거고 뭔가 같은 이런 문화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휘관 입장에서는 통제 범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근데 통제 범위의 한계가 10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컸을 때 구령 조정했을 때 통신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네, 없어요. 와, 뭐 멈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진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목소리 큰 범위가 사람은 1000명이 되고 작은 사람은 100명이 그래서 되고 구령 조정이 이러겠네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 키우는 게 그 당시 전투에서는 목소리가 넌 중단장급이야. 그때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깃발이나 나팔밖에 그렇죠. 없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최대 단위가 1000명이죠. 1000명이죠. 통제 범위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쓸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열을 세워가지고 일정 정도의 딱 사이즈를 해가지고 가면서 1열 쏘고 뒤로 빠지고 2열 쏘고 이제 이런 방식이 네.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전투할 때 부대 규모하고 이제 무기가 발전하면은 내가 그냥 쏘면서 가면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대가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소대 중대 단위가 필요가 없었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집중 사격이 네, 필요하다. 그러다가 대량 무기가 발전하고 전술이 바뀌니까 이 단위가 바뀌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있어왔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또 바뀌어야 될 때가 사실은 된 네, 거죠. 네, 근데 네, 네. 그 시대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한 사이즈가 또 네. 필요했었겠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거라고. 대형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전쟁했던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전쟁을 해봤더니 이제 작살이 난 거죠, 사람들이.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지역에서 병사들을 모으면 같이 총을 쏘고 어떤 때는 같이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유대감이. 서로를 중요한 믿어야죠. 게 좀 뭐냐면 네, 얘가 날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죠 그렇지. 옆에 비면 이제 난 죽는 건데. 적어도 형제나 친구를 두고 도망가진 않겠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이런 선형 대응에서는 뒤에 이제 도망자들을 바로 처단해 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NCO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쪽으로도 연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분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 이전에 바로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 위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단까지. 디비전. 그렇죠. 4월까지가 나폴레옹. 가장 기본적인 건 보병, 기병, 포병이 당연히 함께 싸워야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걸 네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병과들을 모아서 병종들을 모아서 같이 싸우는 단위가 그래서 여단이었어요. 여단이 편성이 됐었는데 여단은 보병이 위주고 그다음에 기병, 포병은 약간 뭐 달라붙는 정도였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나폴레옹이 간파한 거죠. 나폴레옹은 포병을 굉장히 선호했지 않습니까?
포병. 기존의 여단 수준에서는 포가 기껏해야 뭐 10대문 정도밖에 안 부는데 그 정도 붙어서는 안 돼요. 몇 개 연대가 달라붙으면은 대포도 수십 문 쫙 늘어세워갖고 빠바바바방 쏘고서 먼저 제압을 하고 쏴야지 확실히 효과가 있어라고 해서 이 합치는 부대 단위를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대들이 합쳐서 큰 제병 협동 부대를 만든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초기부터 이제 사단으로 재미를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전술을 구사하는 기본 단위가 사단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이 19세기 초가 되니까 나폴레옹이 더 불려보자, 우리 이 조직을 더 키워보자 해서 그때부터 군단을 조직합니다. 거기에 보급까지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그렇죠. 따라붙어서 보급까지 다 독립된 했고.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단까지 만들어서 군단이라는 개념의 기본은 사실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대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연대들이 모여서 사단들이 구성이 되고 남북 전쟁에서도 근데 남북 전쟁에서는 군단 야전군이 만들어집니다. 여단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볼 유명한 뭐 버지니아군, 포토맥군 그러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하다가 이쪽 한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보충부대가 오는데 미네소타에서 오셨습니다. 이러면 미네소타 이렇게 딱 와도 네. 오하이오에서 왔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딱 연대들이 하고. 연대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위로 가는 건 다 나포들 내용 때문이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밑으로 가는 건 이 화기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큰 단위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 세 분에 관리하기 좋게 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 후의 시스템이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정규군은 약 한 15,000에서 16,000 정도. 그래서 그 연방군은 굉장히 규모가 많지는 않았네요. 네, 적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빨리빨리 민병대 키우고 자원병 모집해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군대를 유지하다가 전시에 확대시킨다. 근데 연방군, 그러니까 정규군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연방 힘이 세지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 그럼 러시아는 소집령이 딱 떨어지면 자, 누구? 이재환? 자, 따라와.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소집을 해요? 사실 미군이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치안 유지입니다. 인디언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뭐 16,000명이라고 했지만 DC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약 1,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뭔가 섬토 요새 터지고 버지니아가 이탈하고 뭔가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서 병력 소집령을 내리는데 이때 이제 이미 1792년, 95년에 만들어진 민병대 소집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비준 없이 대통령이 권한으로 민병대 소집이 가능합니다. 각 주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주에 할당량이 이만큼 있지? 동원해. 그래서 총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75,000명이에요. 얼마 안 되네. 네, 이렇게 동원력을 내렸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약간 어디로 가야 될지 하고 망설였던 그런 경계주들. 중하지 않습니다. 그치. 아니 어디로 갈지 안 정했는데 왜 칼을 빼들어? 네, 그런데 또 북부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애국심이 불타이르죠. 그래서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약 9만 1,000여 명원이 지원을 해서 그 인원을 딱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워싱턴 지키는 게 급하니까 뭐 여기는 매사추세츠, 야 연대 빨리 워싱턴으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소집을 해서 병력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각 주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었어요. 복무 기간이요? 네, 이 민병대 소집법에 따른 복무 기한이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훈련소 퇴소하는 정도 아니에요? 뭐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은 그래도 민병대니까 뭐 총도 쏘고 뭐 평소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되겠지 약간 대충 그런 게 연습은 집에서 있었는데 했다.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형으로 싸우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죠.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곧이어서 링컨 같은 경우는 지원병 말룬티어 해가지고 이제 네네. 이것도 모집을 하는데 7월 초에는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40만 명으로 3년 복무하는 걸로 요청을 해주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50만 명으로 늘려줘 버립니다. 오.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는 적지 않은 병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북부는 이제 병력이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섬터의 효과였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민병대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 맞습니다. 행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않고 어떻게 딱딱딱 맞춰서 가느냐. 우로 돌아가느냐, 좌로 돌아가느냐. 교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총기라는 총기. 훈련이죠. 그래서 사격도 하고 총검술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음으로 했던 훈련이 뭐냐면 이제 중대전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빨리 사격, 일제 사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동시에 다 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연대급 훈련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연대급 훈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 지휘관 중 그 누구도 연대급 전투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이 중대급 훈련이 이 사람들한테는 최대 한이었던 거고 게다가 아직 실전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랑 섬터 정도 말고는 실전 경험 있는 군인이 없는 거죠. 아니면 인디언 뭐 토벌 하거나 뭐 이 정도. 예. 의지는 굉장히 뚜렷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은 하지만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군의 최고 지휘관은 누굽니까? 지난번에 이제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었던 윈필드 스콧입니다. 그때 이제 배로 병력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베라크루즈에서. 베라크루즈에 상륙해서 멕시코 시티까지 진군시켜서 멕시코의 허를 찔러가지고 멕시코를 항복을 시켰던 네. 나이가 미국의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세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때 60 넘어가면은 정말 오래 사셨다라고 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75세 고령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말을 못 탔어요. 즉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야전 지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못 한다고요? 네. 아니요. 아니 말 따그닥따그 말을 못 한다고. 네, 말을 못 한다고. 근데 귀는 들려요? 귀는 75세요? 네, 귀는 잘 들렸고요. 아니 나는 지금도 잘 안 들리는데. 아니, 지금 보면 의지가 있어 보이시네. 네. 혹시 지난번 미국 멕시코 전쟁 때 그 그림 기억하십니까? 네. 윈필드 스콧 장군의 딱 멋있게 지휘하는 그림? 그거에 비하면 많이 저때 늙으셨다. 찍힌 사진을 많이 보시면 늙으셨다. 연로함이 느껴지죠. 그게 진짜 라떼는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야. 전쟁이 시작됐는데 북부의 장교단 중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수준의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정도 능력이 됐던 사람은 유일해. 이 사람이 유일했던 건데 문제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야전에서 싸울 수 없다. 스콧과 비슷한 장군들 역시도 나이가 다 많아. 정령 개념이 없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중경급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을 지휘해본 경험이 일단 없습니다. 네. 뭐 대령, 중령 뭐 이런 네네. 소령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초급 장교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초급 장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의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범입니다. 교범을 쳐다보는데 교범. 무기는 뭔가 발전한 것 같은데 55년 강선식 소총도 조금 이제 나와 있고 뭐 61년 무기들도 서서히 이제 보급되는데 아직까지도 멕시코 전쟁에서 썼던 그 교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싸우는 방식으로 전투해야 될 판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야 우리 전쟁한데 이거 뭐 있냐고 봤더니 네. 군사 통제 도복 막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지. 그걸 네. 보고서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래도 상황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때 우리 모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카 장군께서 전략.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띠띠띠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카 장군이? 네, 이제 윈필드 스캇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내전을 원만하게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근보다도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끝내자라는 식의 접근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직접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냥 다 진문 개고 네. 빨리 평정해 버리자. 그렇죠. 저 반란군들 다 죽여 없애 버리자.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엔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남부를 말려 죽이자는 겁니다. 봉쇄? 그렇죠. 남부의 핵심은 앞서도 저희가 봤지만은 목화 같은 여러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유럽에 수출을 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데다. 쟤들은 뭐 우리 북부나 아니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건 없으면은 전력을 유지할 힘도 없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 러시아 경제 봉쇄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 해군들도 해군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거의 다 우리 북군 쪽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아까 찰스턴을 비롯해서 동해안을 싹 틀어막자. 수출항을 다 막아갖고 유럽과의 교통도 다 막아버리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교통로가 미시시피강. 해군을 아예 미시시피강까지 올려보내고 또 저쪽 북쪽 주에서도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쭉 남진을 해갖고 우리가 장악을 해버리자. 해군은 북군이 훨씬 강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미시시피를 장악하면 남부가 그렇죠. 동서로 남부가 쪼개져. 그러네. 텍사스 이쪽과 이 딥사우스 이쪽이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도 분열시킬 수가 있게 되고 역시. 외교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윈필드 장군. 외교전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못 돕게 막아버리는 사이에 그러면 남부가 이제 물자가 쪼들려서 허덕허덕 되는 사이에 그때 기습적으로 적의 수도를 딱 장악해버리면은 마치 이 윈필드 스콧이 베라크루즈에서 멕시코 시티로 곧장 쳐들어갔듯이 딱 그걸 재현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제 남부가 수출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남부의 산업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었죠. 봉쇄 가면 그 모두를 다 막을 수 있죠. 수출과 수입을 다 막음으로써 그렇지. 얘들은 그러면 이제 점점점 고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막 몸이 바짝 닳아서 애들이 막 아둥바둥 될 때 그때 허둥지둥 될 때 목덜미를 탁 웅크리자. 그렇죠. 이게 언론인이 아나콘다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기에. 아, 이걸 전부 다 감싼다고 해서. 제서 주식이니까. 언론은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야마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은피들 스컷 장군의 멋있는 게 이게 야 이거 뭐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적당한 타이틀이 없어. 뭐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아나콘다네 이게. 그 당시 아나콘다가 플로리다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도 아나콘다가 익숙한 편이었어요. 아나콘다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합니까? 동동들 말아서. 그렇죠. 둘둘 말아갖고 큰 동물들도 막 옥죄면서 그렇죠, 그렇죠. 질식을 시킨 다음에 천천히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저 사파에서 나오다시피 미국 동해안 뉴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출발해서 칭칭 감아서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또아리를 튼 다음에 이걸 쪼아가서 남부가 질식하면은 그때 냠냠 하면 된다. 쉽게 먹겠다. 저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나이는 보시지만. 총기가 아직 잃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 짚은 거고 실제 나중에 이제 남북 전쟁하면서 저렇게 뒤에 가요? 가면은 네. 이 미시시피를 나눠서 동서로 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 그게 되거든요. 핵심이죠. 네. 핵심적인 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많으면 저게 좋아요. 당연하죠. 내가 장기전으로 하니까 미국이 사실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장기간 가지고 네. 봉쇄전 컨테인먼트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부한테 필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좀 빨리 한 방을 매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북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버지니아가 지금 이탈을 하게 생겼어요. 왜요? 버지니아에서 이제 야 우리도 나와서 남부 쪽으로 좀 가자라는 여론이 막 있었고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버지니아 분리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 의회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제 출발한 거네. 스타트 라인 이거 끊기만 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버지니아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주 완전히 워싱턴 DC와 붙어 있어요. 와. 강 넘어 바로 앞마당이에요. 올 때네 올 때. 네, 그러니까 지금도 DC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버지니아에 많이 살아요. 이게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데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떨어져 나간데 이거는 북부한테는 엄청난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버지니아에서 야 그러면 우리 주민투표 실시하자. 이렇게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 야 큰일 났구나. 이거 51대 49면은 넘어간다. 그리고 버지니아가 넘어갑니다. 네. 남부 쪽으로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됐어. 네, 버지니아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해협입니다. 저기 지금. 네, 저희가 체사피크만이라고 굉장히 네. 중요한 야, 저게 영국군이 갔던 거기군요. 네, 일단 버지니아의 가치는 뭐냐면 그냥 워싱턴 DC랑 가까워요 너무나. 네, 그냥 바로 북부예요. 바로. 붙어 있죠, 뭐. 리치몬드랑 DC랑 뭐 거리 해봤자 한 160km밖에 안 되고 지금 차로 가면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이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전 같은데. 그만큼 남부도 버지니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수도를 갖다가 버지니아의 주도였던 리치몬드로 옮긴 것도 여기가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특히 산업시설부터 해가지고 인구도 많고 연방의 군사 기지를 또 대단히 많았어요. 그치 수도 근처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군사적 전통이 아주 강한 곳이어가지고 이 출신 장군들이 또 많이 남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배제하고서라도 일단은 저기 보면 노폭이라고 보이시죠? 네. 저기가 지금 미군의 가장 큰 해군 기지입니다 당시에. 근데 그거를 이제 버지니아 군대가 점령을 한 거예요. 민병대가. 저기 DC로 들어가는 길목 자체가 어때? 차단당할 수 있는 그렇죠. 위협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아나콘다 플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해군 기지가 뺏겼네. 정말 그렇죠.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일단 또 하나는 하퍼스펠이 기억나시죠? 아까 습격했던데. 네네네. 거기도 그 전부터 버지니아 민병대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북군이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남군이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아까 하퍼스페리는 DC로 가는 대단히 이제 전략적인 네네네. 요충지다. 10만 정, 총 10만 정. 중물머리다. 여기까지 점령을 지금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쉐난도어 밸리라고 워싱턴 DC에 이제 서쪽으로 나 있는 길인데 네. 저기가 동쪽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쉐난도어 지류가. 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계곡처럼 해가지고 평지가 쫙 펼쳐져서 메릴랜드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어요. 윈체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군이 이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게다가 버지니아가 넘어오니까 바로 워싱턴 DC 코앞인 포토맥 강의 남쪽까지 지금 남군이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C에서 거리가 한 3,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남군이 이제 착착착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1812년대 워싱턴 뺏겨가지고 한번 고난을 당한 적이 그렇죠, 있었던 그 경험이 이제 막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 올라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제 이런 위기에 지금 그런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버지니아는 왜 남부 연방으로 넘어가려고 투표를 했어요? 거기는 노예를 많이 버지니아 노예가 있었죠 원래. 버지니아 원래 노예주였어요. 가장 많은 또 나라 주 중 하나입니다. 네. 원래 많은 주에 제일 많았었죠. 원래 한때는. 노예주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버지니아의 서북부 지역은 주로 이제 탄광들이 많이 있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쪽은 그리고 거기는 이해가 아팔레치 달랐어요. 산맥에 이제 그 넘어가는 거게 가지고 완전히 또 문화도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여기는 남부 연합 가입에 반대를 내서 별도로 우리는 떨어져서 연방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또 펼쳐집니다. 주 안에서 쪼개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웨스트 버지니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맞아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 네. 마운틴 마마 하는 거 있잖아요. 하퍼스 페리도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어요. 야, 네. 깨 같은 재미가 막 섞여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도 지켜야 되는데 당장 이 파병할 병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오하이오 주에 있는 민병대를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연방군의 탑 3가 뉴욕,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하이오에서 민병대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링컨이 이제 5월 14일 날 맥클레란을 소장으로 임명을 시켜가지고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 군대를 총괄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을 시키고 이 맥클레란이 웨스트 버지니아를 아우르는 드넓은 전역을 이제 담당을 해서 여기서 무려 6주 동안 싸워서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켜냄으로써 뭔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조지 맥클라렌이 별명이 젊은 나폴레옹.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아, 지 노렸어 이거. 제대로 하셨네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 실제로 나폴레옹 전투 스타일에 매우 심취한 사람. 남자라면 싸움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남부연합 한번 빵 쳐야 된다고. 자기가 남부연합에 맨 처음 펀치를 날릴 최적격의 인물로 자평하는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웨스트 포인트 출신답게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거만하고 완고하고 좀 이제 쇼오프 하려는 약간 관종기가 있는 불안하다. 예. 게다가 연방군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에는 또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북군인데 노예 해방을 예.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사실 옷만 지금 남군으로 갈아입히면 그냥 남군 장군 같잖아요. 야, 맥클레란 장군의 지금 느낌은 북군이고 남군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누구든 만나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중요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또 링컨도 굉장히 좀 비하를 했어요. 링컨을 비하했다고? 그 전에 이제 런던 타임스에 와서 링컨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런던 타임스는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묘사를 했어요. 약간 귀가 돌출돼 있는데 이건 사람 얘기를 잘 듣기 위함이고. 삼국지야? 뭐 유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다음에 코가 큰 거는 공기 중에 좋은 분위기를 맡기 위한 정치적인 감각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미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서 뭐야 이거 고릴라네 이러버렸다고. 어쨌건 이 조지 맥클레런이 이 남북 전쟁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재밌을 것 역할을 하고 같네요. 있습니다. 아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왠지 저기에서 저 사진에서 무다구찌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이 맥클레란이 자주 했던 말이 있죠. 군에 몸담은 지 20년. 뭐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죄송할 따름입니다. 왜요? 가장 급한 불은 역시나 워싱턴 DC를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저 지도를 보시면은 체서피크만에서 포토맥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저 수로가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워싱턴 DC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전쟁에서 워싱턴 DC를 지키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문 기사인데요. 저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알렉산드리아 있는 호텔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유혈 사태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퍼지면서 남쪽하고 북쪽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죠. Remember Elseworth라는 슬로건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북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철도입니다. 여기 지금. 아, 그래서 오늘 이게 있는 네, 거구나. 그래서 오늘 미리 저희 테이블엔 철도까지 깔아놨습니다. 뭐야? 그렇듯해. 기적을 올리고 와, 미쳤다. 우와. 와,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